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갈 텐데, 이거는 진짜 빅뱅 이론이 나오는 그 이론이고, 이거는 영상을 미리 보도록 해, 빅뱅 이론 영상을. 그 다음에 보면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 이 책의 목적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를 탄생시킨 빅뱅에서 시작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지난 138년 동안 우주가 겪어온 역사를 과학적 관점에서 연대순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처음 세 개의 장에서는 빅뱅과 우주의 팽창 그리고 빅뱅 후 38만 년에 찾아온 재결합기를 주로 다룰 텐데, 이 시기에 다량으로 방출된 전자기파 복사는 차가운 우주 배경 복사의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빅뱅에서 중요한 것이 빅뱅 후 1초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빅뱅 후 38만 년, 그때 빛이 퍼진 거야. 혼탁한 우주에 또 한 번 격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빛입니다. 처음으로 물질에서 분리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다음 주에 하게 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다음 영상에서 하게 될 물질, 암흑물질과 수소, 헬륨 등등등등등, 어쨌든 암흑물질의 재결합기 이후에 생성된 것이다. 초기의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알아내려면 주어진 이론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지난 100년 동안 과학자들은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여 대담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 장비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초기 우주의 베일을 어느 정도 벗기는 데 성공했으나 상당 부분은 아직도 미지로 남아있다. 독자들에게 첫 번째 장은 이 책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테니 가능한 깔끔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으니 이야기가 궁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지금 연구 중이라는 거야, 빅뱅 이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측 자료는 빅뱅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에게 증거를 대라는 요청을 조금 뒤로 미루어 줄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바이다. 인플레이션 이론의 핵심은 우주 초기 물질의 분포 상태에 약간의 불균질성이 존재했는데, 공간이 초고속으로 팽창한 후에도 이 분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과 같은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의 암흑물질은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 에너지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암흑물질이 시험에 잘 나온다, 비문학으로. 별이 폭발하면서 터진 화학 원소들은 자기들끼리 결합하여 성간 분자로 진화하고, 이들이 성간 구름에 섞여 서서히 응축되다가 새로운 별과 행성이 형성되면 훗날 그곳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6장에서는 46억 년 전에 빠르게 회전하는 분자 구름으로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을 짚어볼 것이다. 따라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게 되었지, 태양계가. 우주의 나이를 24시간으로 축약하면 정확히 자정에 빅뱅이 일어났고 몇 분의 1초 후에 입자와 질량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초가 지난 후, 그러니까 딱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약 38만 년, 빅뱅 후에 38만 년 뒤, 그게 딱 이 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초가 지난 후에 재결합기를 맞이하여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찼고, 빅뱅이 있고 38만 년 동안에 빛이 생기지 않았다가 38만 년 후에 빛이 빵 생기고 쭉 퍼졌겠지, 그 물질들이.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거야. 알아두어라. 그 후 별은 새벽 12시 30분에, 은하는 새벽 1시에 탄생했고 새벽 3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복잡한 분자가 만들어졌다. 이쯤 되면 어느덧 아침을 먹을 시간이지만 태양이 탄생되려면 9에서 10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 태양과 지구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탄생했다. 그 사이에 우주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암흑에너지, 다음 시간에 보겠지? 에 의해 빅뱅 이후 또 다른 팽창이 가속되기 시작했다.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오후 6시경이었고 다세포 생물은 오후 8시 30분에 등장했다.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줬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생명체의 존재가 갑자기 늘어난 캄브리아 폭발을 맞이하게 된다. 현생 인류는 밤 11시 59분 59초에 등장하여 남은 1초 사이에 의식을 갖게 되는 인지혁명. 그러나 인류가 대약진을 이루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00ms, 300m초, 1초도 아니란 말이지.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분명해지겠지만 마지막 수 밀리초, 그러니까 11시 59분 59초 또 넘어서가지고 12시가 땅 되기 얼마 그 사이에 인류가 대약진했는데 그게 대략 300만 년이야. 마지막 수 밀리세컨 초는 정말로 바쁜 세월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를 24시간으로 본다면은,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를 24시간으로 본다면은 인류가 탄생한 거, 그러니까 루시, 최초의 인간이었던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걔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왔던 거는 빅뱅 이후 전체 중에서 24시간 중에 1초도 안 된다는 거야. 300ms는 0.3초라며, 0.3초. 근데 0.3초가 300만 년이야.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300만 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지난 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제 느껴지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300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산업혁명은 언제였을까? 산업혁명은 불과 500년, 400년, 300년 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일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전체를 봤을 때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대부분 발전하게 되고 대부분의 문제들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러한 인간들의 그 삶이 향상된 게 산업혁명 이후인데, 산업혁명 이후는 얼마일까? 0.00001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이 내용이 상당히 잘 나와. 그러니까 지구도 얼마 안 되지만 인류 역사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그 인류 역사 300만 년 중에서도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는 정말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별로 중요하거나 우주 전체에서 사소한 존재 같은 느낌이 좀 들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이론 중에 한 가지는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이후에 생겼던 그 빛이 빵. 빅뱅 후에 바로 빛이 생긴 게 아니고 빅뱅 이후 38만 년 뒤에 빛이 확 퍼지게 되었는데, 그 복사 에너지가 지금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단 말이겠지. 그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대략 우주가 몇 년 전에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대략 138억 년이라는 그 말인 것 같아.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다른컨대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 어떤 책이나 잡지 또는 뉴스에서 제 아무리 그럴듯한 기사를 읽는다 해도 부디 속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나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이 장의 제목을 시작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전적 의미의 시작과는 거리가 멀다. 우주의 시작을 모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우주는 열심히 팽창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공간이 점점 작아지다가 우주의 총 에너지가 무한히 작은 점에 밀집되는 시점이 도래한다. 이것도 영상에 집어넣었다. 이 점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중이지. 그런데 빅뱅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시기를 거꾸로 돌리면 점으로 수렴한다는 단순한 논리로는 어림도 없다. 우주의 기원이라는 엄청난 이론을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빅뱅이 일어난 후 우주가 꾸준히 팽창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빅뱅 후 38만 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그때부터 복사 에너지가 이제 빛이 생긴 거지, 빛이. 빅뱅 때 빛이 생긴 게 아니고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빛이 생긴 거고, 그게 복사 에너지. 지금까지 확보되는 관측 데이터에 의하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주의 시작을 논하는 것은 확실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빅뱅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의 진화 과정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히 작았던 우주의 초창기로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완전히 다른 양자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을 다룰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두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 아인슈타인은 그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그 양자역학은 불확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은 말했지, 알 수가 없는 게 무슨 과학이냐. 그래서 말하는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뭐 인정하지 않은 것보다는 불확정성은 아니라는 거지. 확정성이 그게 과학이지 않냐. 근데 하이젠베르크 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강조했었지. 이 사람들의 얘기도 한번 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 이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양자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혼자 있을 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로 합쳐놓으면 넌센스 양산장치로 돌변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모든 과학이론은 실험으로 검증돼야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존하는 실험 장비로는 빅뱅 때 생성된 에너지를 구현할 수 없다.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턱도 없이 모자란다. 앞으로 누군가가 초기 우주에 적용 가능한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초기 우주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실험 장비는 절대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우주 관측 데이터를 기존의 이론과 비교하여 머나먼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추측하는 것뿐이다. 지금의 과거로는 우주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알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미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런 면에서 워낙 낙천적인 사람들이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탐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우주의 기원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몇 개의 이론이 주어져 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완전히 무에서 양자적 요동을 통해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고 우리의 우주가 거품처럼 팽창하는 여러 개의 우주들 중에 하나임을 주장하는 다중우주 이론도 있으며 우주가 하나의 점으로 수축된 후 우주의 리셋 버튼이 작동하여 다시 빅뱅이 일어나는 순환 우주론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빅뱅, 빅 크러쉬, 빅뱅, 빅 크러쉬, 빅뱅, 빅 크러쉬.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 중에 주장보다는 이걸 가지고 소설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 그때 이제 엔트로피 역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봐. 이런 이론이 옳다는 경험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인플레이션 이론이나 다중우주론 이론이 어떤 우주적 사건을 예측했는데 그 사건이 지구에 있는 실험 장비나 인공위성으로 관측된다면 과학자들은 어린아이처럼 길길이 뛰며 기뻐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 해도 빅뱅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을 믿을지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념에 따라 골라 잡아도 된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독일 쪽 넘어갔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어느 학자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 책도 백그라운드에 있다. 우리 백그라운드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다 하라는 그 말인데 이 명제가 있대. 명제. 그 명제에 맞게 설명하지 못하면은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지. 그게 그의 일기 철학이고 이기 철학에서는 한 발짝 더 물러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게 돼.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1기 이론과 2기 이론의 내용들이야. 어쨌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좋은 충고이긴 한데 나는 이미 독자들에게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놓은 터라 마냥 침묵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학계에 수용된 이론을 엄밀히 구별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물론 형이상학, 아까 말했지? 철학이라고. 의 함정에 빠질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경고 신호를 날릴 것이다. 우리의 우주 창조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 창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 공간, 에너지의 의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자, 이제 내가 읽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빅뱅이 생긴 이후로 38만 년 후에 그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식으면서 이제 빛이 분자 이런 것들이 원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38만 년 후에 빅뱅 이후 38만 년 후에 본격적으로 그게 퍼져나가면서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것 같아.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걸 재결합기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
이제 우주는 전례 없이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초창기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시간과 공간, 에너지, 힘, 그리고 온갖 입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지만 그 후로 38만 년 동안은 별다른 변화 없이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했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중이지, 그 팽창 속도가 허블 상수가 되는 거고, 허블 상수는 연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점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했고, 온도가 30켈리라고 하던데 30K까지 떨어졌을 때 우주 역사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빅뱅이 첫 번째 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빅뱅 이후 38만 년 후에 시작된다는 그 말인데, 이 온도에서 헬륨 원자핵은 자유전자 4개를 포획하여 헬륨 원자가 되었고, 자유양성자도 1개의 자유전자를 포획하여 중성 수소 원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뭔 개소리. 플라즈마 상태의 하전 입자들 사이를 배회하던 광자도 이 무렵부터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날지 못했단 말이지. 수천 년 전에 뉴트리노가 자유로워진 것처럼 광자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 장의 부재인 빛의 기원, 이게 지금 현재 3장인데 제목이 빛의 기원이야. 빛의 기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광자는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했으므로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재결합기에 광자의 기원을 논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광자는 재결합기가 되어서야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스물스물 빛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휙휙 날아다닌 거야. 빛이 지금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 시기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부재를 선택한 것이다. 이 시기에 플라즈마를 탈출하는 광자는 우주를 밝힌 최초의 빛이었다. 재결합기의 빛이 공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우주는 처음으로 투명해졌다. 밝아졌다는 것 같아요. 당시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이 빛의 일부를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와, 대단하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38만 년은 아니지. 빛의 파장대는 넓게 퍼져 있었지만 적외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우주는 창조의 잔광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이제 빛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고 팽창하는 우주를 따라 날아가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가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기원을 밝혀줄 실마리가 담겨져 있다. 암흑물질이나 뉴트리노처럼 빛도 우주 탄생 직후의 격렬한 시기를 온몸으로 겪는 산증인이다. 그러나 암흑물질이나 뉴트리노와 달리 빛에 담긴 증거는 먼 훗날 인간의 귀에 들려오게 된다. 먼 훗날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그 말이야. 과학이 발전하고. 한 챕터만 들고 끝낸다. 우주 배경 복사. 그때 팡 하면서 이제 뭐 원자 뭐 이런 것들이 막 광자들이 막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자.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야. 알프와 가모프가 제시한 빅뱅 모형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가모프는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을 발표한 후 한동안 우주의 초기 상태를 연구하다가 1948년 여름에 재결합기의 물질과 복사 에너지의 밀도에 관한 논문을 영국 학술지 네이처에 기고한 후 알프에게 복사본을 보냈다. 가모프는 그의 여름을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미국 핵무기 연구소에서 보냈는데 알프와 그의 동료 로버트 허먼이 가모프의 논문에서 계산이 틀린 곳을 발견하고 서둘러 그에게 전보를 쳤다. 그러나 내용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가모프는 알프와 허먼에게 짤막한 수정 논문을 같은 학술지에 보내어 내 논문과 같이 책에 실리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알프와 허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수정 논문에서 가모프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재결합기에 방출된 복사 에너지는 우주 공간 전체에 마치 배경처럼 깔린 채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그 특성은 흑체 복사와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체 열을 가하면 에너지를 얻으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런 경우 우주는 빨갛게 달궈졌다거나 하얗게 달궈졌다고 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되는 빛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색상이 점차 단파장 쪽으로 옮겨간다.
예를 들어 쇠파이프를 강한 불에 달구면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다가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을 거쳐 최종적으로 흰색 빛을 발하게 된다. 흑철한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가상의 물질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는 이러한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흑채는 빛을 흡수하거나 복사할 때 어떤 특별한 파장을 선호하지 않으며 복사된 빛의 강도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열평형 상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계속 내려갔다. 알파와 호모는 약간의 계산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약 5K, 5K가 마이너스 268도씨래. 우와. 그런데 5K짜리 흑채에서는 마이크로파와 적외선에 해당되는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방출된다. 이 논리의 저변에는 우주가 뜨거운 빅뱅에서 탄생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5K짜리 마이크로파가 우주 전역에 깔려 있다면 빅뱅 이론은 입증이 된다. 마이크로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검출될 수는 있으므로 빅뱅의 증거가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는 셈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읽어줄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신학이나 아니면은 철학을 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두어야 돼.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두고 오직 과학적인 그런 논리, 과학적인 그런 증명, 발견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책들에서는 또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철학적이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책들도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책인 거고 지금은 과학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오늘 읽어준 책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건데 우리가 다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빅뱅 이후 38만 년 그 때 생겼던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우주에 퍼지면서 그 에너지는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남은 그 잔해 그게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수고했습니다.